예, 차이나TV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용인대학교 중공학과 박승찬 교수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큰 이슈부터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제 막 돌입을 했는데 여기서 주요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거 설명해 주시죠. 지금 막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시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원론적인 내용이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블링컨 장관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대립도 있겠지만 협력의 포인트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기대를 좀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지금 홍콩, 지금 영토 이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레드라인 부분들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네. 근데 지금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뭐 보조금 문제, 기술 이전 문제, 지식 재산권 탈취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함께 할 거다.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에서 이야기하는 환경 이슈 부분에서는 우리 적극적으로 함께 할 의향이 있다라는 부분식으로 그러니까 맞춰는 가겠지만 결론적인 내용은 이제 끝나고 나서 아마 매체 보도는 내용은 별 내용이 없었다. 이런 식의 똑같은 원론적 이야기였다라고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보도되지는 않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분명히 이야기가 이어져 갈 거다라고 보여지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금 시 주석 간의 이제 만남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낼 것이냐. 그 전에 뭐 통화할 것이냐, 혹은 뭐 이제 4월 달에 기후 변화 이제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제 또 만나게 할 것이냐, 뭐 혹은 5월 달에 뭐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할 것이냐. 뭐 그다음 G20 뭐 10월 달에 이탈리아에서 하는 거기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사전 또 이야기가 또 주고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미국에서 지금 뭐 차이나 유니컴 뭐 지금 영업 허가 취소하겠다 이런 절차 들어가겠다 이런 자꾸 시그널을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애타게 만드는 거죠 중국을. 근데 중국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뭐 시나리오대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위주로만 좀 보시면 큰 틀에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두 나라 정상이 또 언제쯤 만나게 될지 직접적인 교류가 있을지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14호 기획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좀 주요 포인트들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그렇죠. 오늘 제가 그 종목 소개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지금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4호 기획이라고 지금 자막이 나오는데 사실 이 14호 기획이라는 말을 쓴 게 11호부터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계획이란 말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획과 기획이란 말을 잘 모르십니다. 사람들은 다 기획, 다 그냥 14호 계획 이렇게만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네. 예, 그죠. 앵커님도 그러실 겁니다. 예. 그렇지. 다 계획이라고 했는데 근데 계획과 기획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란 말은 제가 하는 말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계획은 일정 시간에 일정 목표량이 정해져 있는 것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정확한 KPI가 정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넘어가면서 규모가 사이즈가 커지면서 또 불확실성도 좀 확대되면서 이제 기획이란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고 마스터 플랜이 정해져 있는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거를 보시고 이번 14차 5개년 계획이 아닙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기억하셔야 될 계획.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양해 때 리커창 총리가 한 말 중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10년에 동안 내가 하나의 칼을 갈겠다라는 편입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데 10년 동안 하나의 칼을 갈겠다. 이게 이제 아마 미국을 겨냥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미국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기술 영역에서 하나를 내가 파겠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10년에 하나의 칼을 갈겠다. 그러니까 10년 마일검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좀 자료를 드렸는데 이게 당나라 시인 이 가도라는 시인이 쓴 이 검객이라는 당시에서 나온 겁니다. 나오죠. 저 앞 구절이 바로 10년 마일검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간단히 해석도 좀 달아드렸는데 하나의 칼을 열심히 갈았어요. 이 서리빨 날린 칼을. 근데 아직 사용도 못했네. 오늘 그 칼을 줄 테니까 누가 공평하지 않은 일 있는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봐. 이게 의미가 매우 심장한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4차 5개년 기획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바로 8대 첨단 산업입니다. 네. 8대 첨단 산업 자주 하는데 이 8대 첨단 산업은 중국 제조 2022하고 조금은 좀 다르게 결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8대 주력 산업이 지금 아마 자료도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저기 나오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게 바로 항공기 엔진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항공기 엔진,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고속철도, 중대 기술 장비 이 8개 섹터가 앞으로
이제 2020여 년 동안 돈이 엄청 쏟아질 영역인데 또 이것만 다 하면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예.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건 반농에 그러니까 이게 좀 만든 말인데 그건. 그건 한번 띄워보십시오. 네, 그린 건, 건강 반, 반은 뭐겠어요? 반도체 농, 농업입니다. 해, 에너지. 에너지. 예, 그건 반농. 그린 반농해.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린 반농에.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농업은 우리가 잊고 있는데 농업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섹터를 본다든지 여기 나오죠. 이제 나오네요. 예, 그건 반농에. 요걸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잠시 소개해드릴 종목도 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8대 주력 산지 하나인 바로 항공기 엔진이다. 네. 8대 첨단 핵심 산업 중에서 꼽아주신 그건 반농해. 기억하시죠? 중간에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몰라도 그건 반농해 5글자는 기억이 잘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반농해. 예. 이 핵심 포인트를 잡아 가시는 것도 또 중국 증시 투자에 있어서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는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코너 속의 코너 박승찬 교수의 중국 주식 팁.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중국 주식 팁은 상하이 증권거래소 핵심 파헤치기입니다. 어떤 포인트와 어떤 이거 내용이에요? 다른 방송에서 하지 않았던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종목만 이야기하고 계속 뭐 시가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지수 이야기하는데 일단 그것도 제가 쉽게 앞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상하이 이 증권거래소에 대해서 조금은 이 히스토리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직 우리가 2020년도 이렇게 세계 거래소 지금 연맹 자료를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1위가 이제 아시죠?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26조 2천억 달러 정도 되죠. 그다음에 이제 2위가 나스닥 19조 정도. 그러니까 3위가 상하이 증권거래소입니다. 한 7조 달러 정도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1등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홍콩 보시면 홍콩도 6조 1천억 달러. 뭐 지금 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3위, 5위, 7위, 그러니까 상하이, 홍콩 선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설명하신 부분이 지금 나오는 화면이 아니라 아이고, 그거 다음 다음 페이지를. 시가총액 그것 좀 넘겨주세요.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네. 그래야 저희가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이거 같아서. 나오죠. 예. 이게 이제 증권거래소 이제 규모인데 네.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 상하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다음에는 또 이제 선전 홍콩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3위, 5위, 지금 7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한 13위 정도를 하죠. 네. 자, 그래서 뭐 상하이, 선전, 홍콩 다 합치면 한 시가총액 한 18조 3천 달러 되는데 자, 이런 상하이 이 증권거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많은 부분들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중국 증권거래소는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 앞에 자료 한 번만 아까 했던데 다시 한번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229년 역사가 됐습니다. 그 앞에 자료 아까 처음 229년 제일 역사. 처음에 나왔던 거 네, 해주시면 처음에 될 것 얘기했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죠? 290년 역사가 있고 일본이 한 143년의 역사가 있어요. 네. 한국도 65년이죠. 근데 상하이 하면 보통은 이제 1990년도 생겼으니까 31년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틀린 말이거든요. 근데 역사가 더 오래됩니다. 근데 그래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 중국의 주식 제도가 생긴 건 청나라 때부터 생겼거든요. 청나라 때. 네, 청나라 때부터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1860년대, 1890년대 정도에서 네. 서방 문물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러니까 최초의 주식회사, 우리가 주식거래소를 알기 위해, 증권거래소를 알기 위해서는 주식회사가 언제부터 생겼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1890년대 이제 중국 양무운동, 그러니까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양무운동을 하면서 주식회사가 처음 생겼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시작됐다가 그리고 1890년대 그 동시에 이제 주식거래소가 처음 하나 생겼는데 그게 상해 주식중개협회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처음 생긴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상해 주식중개협회는 외국 기업들만을 위한 거래소였어요. 근데 별로 네. 의미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1918년도 때 이제 베이징 증권거래소도 있습니다. 혹시 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있었습니다. 베이징 증권거래소 혹은 뭐 천진 증권거래소. 그다음에 1920년대 상하이 증권거래소도 생겼어요. 그래서 막 잘 되다가 이때 이제 중국인들을 위한 증권거래소가 이때 생긴 거예요. 1920년대. 어떻게 보면 1990년도가 20년도부터 생겼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뭐 일본이 중국을 또 침탈을 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문을 닫았다가 또 그런 와중에 이제 1949년 중국이 생기면서 이제 문을 완전히 닫았죠. 그리고 이제 등소평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78년 개혁 개방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주식 거래가 본격화된 겁니다. 그러다가 1990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시작되면서 8개 기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8개. 네. 그리고 지금 31년 만에 한 1,750개 정도 늘어났죠. 지금 메인보드에 한 1,550개, 그다음에 커츠왕반에 한 200개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성장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 31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920년도도 시작했고 중국 증권거래소의 역사도 나름의 쭉 이런 과정을 지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자료 한 번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중국 주식시장 혹은 증권시장의 변곡점인데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90년도에 생겼고 92년도에 증권 거래를 관리하는 감독기관이 92년도에 생겼고요. 네. 지금 중국의 증권 거래에 규범을 잡았던 증권법이 99년도에 나왔고 그다음에 WTO 가입이 통해서 외국계 증권사도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QP 이런 것도 2000년, 2년 또 생겨났죠. 그다음에 이제 커츠왕반 2019년도에 그래서 이제 생겼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허가제 등록제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지금 세계 3위의 뭐 이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로 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간단히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옛날 이야기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정리가 되시죠? 너무 가볍게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굳이 막 공부하는 기분이 아니라 진짜 옛날 얘기 듣는 기분으로 봤습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 이런 역사 스토리가 있었구나. 예, 1990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모태까지 올라가면 1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어봤고 어떤 중국 시장 자체를 그리고 증시 자체를 좀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자 배경 지식이 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투자 팁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기업의 트렌드 분석 이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중국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죠. 먼저 교수님께서 항상 심천거래소의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처음으로 상해거래소의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중국 주식이 참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를 줄여서 삼전, SK바이오사이언스를 줄여서 SK바사 이렇게 좀 쉽게 하는데요. 중국 주식은 종목의 이름이 너무 여러 개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던져주신 이 종목의 이름이 사실 항발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초록 검색창에 항발동력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또 찾다가 이 항발동력과 같은 이름이 중항엔진, 중항동력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울분을 토해내는 준비 과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드번호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상해거래소의 코드번호 600893 정확하게 기억을 해보시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항공엔진을 만드는 3대 기업 중 하나인데요. 써져 있듯이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엔진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쪽의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그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미국과 중국의 사이 알고 계시죠? 너무 팽팽하게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산화도 추진하고 있고 또 민간 항공기도 점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도 앞으로 더 개선될 가능성이 보여지는 종목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죠. 먼저 항발동력 중항엔진은요. 시가총액 22조 2,900억 원 정도 보여지고요. 매출은 1조 900억 원, 1조 1,0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우주 산업에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3조 4천억 원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최근 들어 많이 올라왔죠. 매출은 7,500억 원 정도 집계됩니다. 미국에서는 보잉과 함께 살펴보죠. 사실 항공기 엔진 관련주들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보잉을 골랐던 이유가 서학개미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5천만 달러를 순매수했고요. 한 달 사이에 30%나 급등을 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은 170조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매출은 17조 8,9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중국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교수님의 비공식 제자로 김다은 앵커 이렇게 맡기로 했는데 오늘 좀- 바로 나오잖아요. 종목 코드 600 네. 이거 배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가르쳐 주니까 3주째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목명 알려주실 때 좀 친절하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지. 왜 그런 해프닝이 이루어진 건지 이것도 사실 중국 증시의 어떤 특성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아, 근데 아까 이 정확한 이유는 항발 동력이 맞고요. 네. 그 전에는 아까 중항 엔진이라고 엔진. 했는데 그 회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썼었고요. 근데 회사명이 바뀌면서 투자자가 이제 지분 구조가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 말하는 항발 동력인 이름으로 들어온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확한 이름은 항발 동력. 항발 들으니까 자꾸 중국 주식명은 종목명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것을 쉽게 풀어드리는 게 제 네.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항발, 동력은 알겠어요. 그죠? 네. 엔진이 나오니까. 네. 항은 뭐냐면 항공, 네. 발전기. 발전기. 발전기를 중국에서 엔진을 발전기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항공기 발전. 네. 이렇게 생각하면 항공 발전기. 예. 그러니까 항발 줄여서. 그래서 항발 동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해는 하시면 항발이 그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종목 코드 아까 600 제가 처음으로 상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항발 동력을 선택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대 첨단 자주화입니다. 2025년도까지 간다는 거기에 8개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이 회사는 이제 아까 비교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보잉사나 이 에어버스랑 다릅니다. 항공기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항공기 엔진인데 항발 동력을 볼 때 두 개의 키워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 엔진, 네. 그다음에 가스 터빈. 이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항공기 이게 엔진 생산 기술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5개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죠? 이 5나라인데 이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항발 동력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군사 굴기. 그러니까 군사 굴기라는 게 지금 반도체 다음으로 가장 지금 이제 미국한테 얻어맞을 그러니까 계속 견제를 당할 게 바로 이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기업은 항공 엔진 및 가스터빈 1위 제조 생산 기업이고 지금 뭐 3세대 전투기 또 엔진도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항발 동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최소 이게 어떤 섹터인지는 이제 확 감이 오고 그리고 어떤 회사인지도 간단하게 개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투자 키워드 화면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면 시진핑 주석의 특명 항공기 엔진 국산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네. 국산화를 특명을 한 건데 그러면 중국은 해야죠. 네,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도체 다음이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잘 주목하지 않으시는데 반도체 다음에 미국도 이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 어떤 거예요? 지금 말하는 항공기 엔진. 항공.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국산을 해야 된다. 즉 이 세계 항공 엔진 산업에서 중국이 이렇게 지금 자체 역량도 있는데 왜 하청 역할만 하느냐 벗어나라 이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미국의 그물망에서 벗어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엔진이 항공기 엔진, 그다음에 상용기 엔진, 그다음에 AS 서비스 업무로 이렇게 한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야, 인류 최초의 달 뒤면에 지금 탐사선도 보낸 나라고, 유인 우주선도 보내는 나라고, 지금 뭐 4대 주력 전투기도 지금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나라인데 도대체 왜 엔진 기술은 왜 뒤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목소리가 지금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명을 내린 거죠. 2025년도까지 왜 딱 8기가 딱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항공기 엔진 시장은 크게 이제 한 3개의 기업들이 지금 나눠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PW, 그다음에 G사, G 엔진, 네. PW 이제 플랫 앤 휘튼이라는 회사죠. 그다음에 영국의 롤스로이스. 이 회사가 양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한 1% 정도? 시장은 제일 큰데 미국이 발표한 미래 2025라는 보고서를 보시면요.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9개 정도의 미래 기술이 있는데 이 항공 엔진 기술을 2번째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실제 내용을 보시면 항공기 전체 수입에서 미국이 지금 중국이 항공기를 수입하는데 미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한 60%.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독일,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9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0%를 지금 이제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항공 동체 부품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죠. 약 한 35%를 또 미국이 수입하고.
뭐 저마식 엔진도 결국 미국이 한 2, 3위 정도 수입하는 국가 순위에서도 이렇게 되니 지금 이제 특명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럴만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군사 굴기인데 이 군사 굴기의 대표적인 분야가 항공 엔진인데 이번 양해를 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네. 접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양해에서 국방비 예산이 얼마가 나왔냐면 2021년도에 1조 3,553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35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6.6% 증가인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세 번째 항공모함도 만들어. 그다음에 이제 뭐 텔스기, 차세 스텔스기도 양산하자. 이런 군 현대 투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2027년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2027년도가 뭐냐면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겁니다. 2027년도에 갔을 때 지금의 이 격차를 만들어 좁혀야 된다. 자, 지금 자료 한번 제가 가져온 거 보실까요? 중국과 미국 간의 군용기 비교해놨죠.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좀 키워두셨는데 작년 2020년도 보시면 전투기 중국과 미국 차이 많이 나죠. 그래도 전투기는 많이 따라잡았어요. 한 60%까지 갔어요. 네. 지금 근데 뭐 훈련기라든가 무장 헬기, 수송기 보시면 주유기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비 뭐 13%, 17%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 2027년도까지 지금 목표치를 보시면 전투기는 미국의 75% 이상 올리고, 그죠? 훈련기, 무장 헬기도 계속 올려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KPI가 정확히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해당되는,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 수 있으니 가장 핵심인 엔진 생산 누가 할 것이냐? 이 플랫폼을 다 갖고 있는 항발 동력 너희가 해야 된다. 결국 전투기에 탑재된 엔진 생산이 가능한 기업은 항발 동력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용기 수요 급증에 따라서 이제 수혜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도 기획이 아니라 계획이네요. 그러면 시간 날짜 딱 정해놓고 이거 다 맞춰. 이거보다 목표는 여기 정했지만 더 올리겠죠. 예. 그러니까 기획이란 말이 좀 이게 그냥 KPI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무서운 게 기획입니다.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2027년에 이렇게 비중을 갑자기 다 돈 높인다는 풀고 이제 지금 중국 KPI 실현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뭐 특히 아까 우리가 그래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항발 동력에 대한 방향성이 네. 지금 미리 2027년도까지 받아놓은 오다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또 중국이 한다고 하면 또 하는 나라. 지켜보시죠. 예, 한번 수시로 제가 지켜보도록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2027년입니다. 한번 예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을 것 인민해방군 같습니다. 창군 100주년.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렇게 잡아봤고 두 번째 키워드 역시 화면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막대한 가스터빈 수요 확대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가스터빈, 이 막대한 가스터빈. 우리가 이제 항공기 엔진만 자꾸 이제 몰두를 했는데 우리가 항발 동력이라는 이 회사를 볼 때 두 번째 키워드가 제가 아까 가스터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막대한 이제 수요가 있는데 사실 이 가스터빈은 엔진계의 멀티플레이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만큼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항공 엔진을 앞으로는 가스터빈으로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지금 전 세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항공 기체를 경량화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스터빈이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항발 동력의 이 사업 구조를 보시면 항공 엔진하고 항공 엔진 및 관련 제품 비중이 거의 한 85%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가스터빈 분야를 더 이제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것들이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가스터빈 활용 영역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지만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이 가스터빈이 나눠지는지 이게 예. 가스터빈은 크게 보시면 중형 가스터빈 여기 나오죠. 중형 가스터빈이 있고요. 중형 가스터빈이라는 게 출력이 한 5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왔죠. 다음에 경량형 가스터빈은 50메가와트 이내. 그러니까 저게 이제 도시 전력망에 사용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경량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공업 발전 선박, 그다음에 천연가스, 오일, 탱크, 그다음에 전차, 이 동력은 다양하게 사용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형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롤스로이스 영국 회사, 그다음에 GE가 이거 지금 잡고 있고요. 경량형 같은 경우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멘스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앞으로의 더 역량을 키우고 이제 시장이 커져감을 할 건데 일단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많은 역량을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지금 이 가스터빈에 대한 사용도가 커져질 건데 그게 지금 서부 대개발 중국에서
지금 낙후돼 있는 서구 대배가를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항발 동력의 이 가스터빈의 활용이 크다. 한번 보여드리면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스터빈을 우리가 가장 활용해야 될 게 그게 이제 서기동수라는 게 이거 나오죠. 지금 나오는데 서기동수, 서전동송, 남수북조라는 게 나옵니다. 좀 어렵죠. 서기동수라는 말은 중국이 서쪽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구르, 티베릿. 근데 이 서쪽 지역, 서부 지역의 천연가스를 동부 지역으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옮기는 작업입니다. 이걸 2050년도까지 하는 거거든요. 서쪽은 지금 이 천연가스가 있으니까 이 파이프라인 들어갈 때 전부 다 가스터빈 들어갑니다. 네.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서전동송이라는 것은 서쪽의 화력, 수력 발전이 네. 있는 전기를 동부로 이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하기 위한 송전 사업입니다. 네. 여기도 가스터빈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남수북조는 또 남쪽이 또 풍부한 수자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의 수자원을 북쪽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프로젝트. 여기도 가스터빈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부분이죠. 이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 돈이 들어가 수요가 엄청 확대되는 분야죠. 그래서 이 가스터빈 기술 국산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항발 동력을 볼 때 핵심 키워드로서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항공엔진과 가스터빈은 중국 정부가 무조건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가 키우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사자성어를 공부하는 기분입니다. 교수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왠지 시험에 나올 것 같고 서기동수, 서전동수, 이해는 되시죠? 남수북조. 네. 예,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가스터빈 수요 확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이렇게 살펴봤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용 항공 시장의 급성장인데요. 이것도 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될 건데요. 중국에 제가 학생들이나 우리 기업분들은 많이 물어보는데 중국이 공항이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공항이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냐? 중국의 공항이 한 300개 정도 있습니다. 네. 공항이. 2025년도까지 한 추가로 한 50개 이상 더 건설한다는 거죠. 뭐 워낙 땅이 크니까 뭐 이상하지도 않죠, 이제는 숫자는. 중국 민용 항공기 한 5,000대 정도 있는데요. 더 네.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런 겁니다. 중국이 예전에 프랑스를 국빈 방문했다, 미국 방문했다. 항상 선물로 준 게 뭐냐면 내가 비행기 사줄게. 맞아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엄청 거기서는 큰 거죠. 그럼 자꾸 이러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다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이제 한 부분에서 이 민용기 시장이 엄청 커져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중국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7년 동안 그러니까 중국 군용기 엔진 경비 앞에 우리 말씀드렸던 엔진에 한 뭐 지금 2,500억 위안, 한 43조가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군용기 엔진 서비스 AS 시장도 원화로 한 23조 원 정도가 규모가 되고 상용기 엔진 시장도 한 5,200억 위안, 그러니까 한 90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157조가 이제 성장을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용기 시장에서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민용기 시장의 이제 시장의 확장성을 또 보여야 된다. 또 중국인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면 계속 지금 비행기를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내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있고 지금 최근에 우리가 많이 뉴스 보셨다시피 C919라는 중국 중형 여객기 보셨죠?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러니까 보잉하고 지금 우리가 중국 양대 그러니까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하고 있는 이 여객기 시장에서 중국이 개발한 C919가 지금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최근에 뉴스에도 막 나왔거든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아마 이제 범용 항공기 추가 배치가 확대됨으로에 따라서 이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회사의 이 엔진이지만 항공기를 이 회사 모 회사가 누구냐면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다 플랫폼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항발 동력의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발 동력의 투자 키워드 이렇게 세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또 투자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들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성장 동력 자체는 너무나도 설명을 잘 해주셨고 앞으로의 그러면 흐름들을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앞으로의 성장 부분에서는 지금 이게 제가 또 선택한 이유가 이틀 전에 3월 17일 날 이 네. 항발 동력 올해 2차 두 번째 주주총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 엄청난 많은 관심을 가졌거든요. 이제 지금 제가 보는 관점과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보는 관점이 비슷하게 지금 맞아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게 제가 오늘 항발 동력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의 항공 종목 지수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공 관련된 지수를 한번 보시고 CSI 300 지수도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이제 좀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것도 바로 이 항발 동력을 보는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뭐 11개 자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지분 구조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이 회사 지분 구조를 보시면 중앙정보 직접 관리하는 초대형 국유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회사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항공공업그룹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민영기라든지 전투기, 그다음에 뭐 수송기, 헬기 이걸 다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연동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 자산 개편에 따라서 국유자산 관리가 지금 이동됨에 따라서 이제 이 관련된 부분들을 전부 다 이 항발 동력으로 이전시키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포인트도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 성장 가능성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량주로서 한번 좀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기업 항발 동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우리가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뉴스들을 우리가 그래서 계속 검색을 해봐야 될지 그 포인트들을 쉴 새 없이 계속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시 이 부분들 체크해 주신 분들 좀 기억에 남겨두셨다가 좀 계속 팔로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항발 동력에 대한 기업 트렌드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